과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물리치료학과 16학번 학사를 졸업한 졸업생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저를 모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2020년도에 학사를 졸업을 하고 지금 현재는 독일에서 독일 물리치료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독일 물리치료사가 되기로 결심했는지, 뭔가 학부 시절 때부터 뭔가 계속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은 그런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었고, 또 뭔가 항상 새로 경험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내가 졸업을 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내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그래서 이제 호주 물리치료사도 알아보고, 또 제일 큰 계기가 됐던 건 아무래도 박지원 교수님께서 진행하셨던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졸업한 그 독일의 아우스빌딩, 그러니까 직업학교에 대한 커리큘럼을 들어보고, 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병원도 그 당시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투어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돌아보면서, 그 당시에 바로 그 병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병원 딱 나오자마자 나 여기 다시 돌아와야겠다. 뭔가 여기라면 내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내가 꿈꾸는 미래를 여기서 내가 펼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고시 준비하면서 뭐 독일어도 조금 시작을 했고, 또 필요한 서류들도 같이 준비하면서 제가 국가고시를 12월 말에 치고 거의 1월 초에 바로 독일로 입국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되게 질문하기에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냥 저는 너무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항상 좀 너무 모티베이션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뭔가 예를 들어 환자가 이렇게 치료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또 너무 좀 이제 일상생활에까지 들고 와서 그걸 계속 고민을 하고, 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뭘 더 했으면 이 환자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버릇 혹은 그런 생각을 처음에 너무 많이 했었어가지고, 여기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너무 많이 물어보고 계속 배우고.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중에 경험이 많은 동료가, 지원, 여긴 너가 하는 치료가 최선의 치료야. 그 환자한테 네가 아무리 많이 알고 경험이 많은 물리치료사라고 해도 최고의 치료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 그 환자는 가끔 그냥 너랑 이야기하고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너무 네가 최선을 이미 잘하고 있으니 너가 너무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마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동료들한테 한 번씩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서, 제가 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을 하는 환경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뭔가 일상에까지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거 그냥 한마디로 좀 표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너무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답변이 되었을까요? 근무 여건은 어떻게 되시나요? 근무 여건, 어떤 근무 여건을 정확하게 의미하시는 건지를 캐치를 잘 못했는데, 일단 굉장히 만족스러운 근무 여건에서 굉장히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무래도 팀원들 간의 그런 굉장히 수평적인 그런 관계. 예를 들어 여기도 그 존칭이 있고 지첸이라고 해서 존칭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냥 두첸에서 친구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반말
존칭어가 아니게 쓰는 그렇게 두 가지 틀이 한국처럼 비슷하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팀장이든 실장이든 일단 그런 개념 자체가 없고 그냥 나이가 많든 적든 경험이 많든 적든 그냥 무조건 다 너 이렇게 칭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레스펙하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치료가 있고 내가 이런 환자가 있는데 이렇게 치료를 했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라면 어떻게 치료할 것 같아? 너의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하지만 나라면 이런 방법도 시도해 볼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피드백도 많이 하고 저희 팀 안에서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어떤 포트웨이롱 그러니까 그런 코스를 이수를 하게 되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가 이러이러한 코스를 들었는데 그걸 1시간 정도로 줄여가지고 다 같이 시간을 꼭 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피드백하면서 질문도 하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굉장히 근무 여건 네 일단 연봉도 좋고 뭐 휴가 일수 굉장히 좋고 좋은 팀원들, 수평적인 그런 유계 질서,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프리한 분위기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 사실 제가 한국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나? 세브란스에서 그때 짧게 병원 실습했던 거 말고는 한국 물리치료사로서의 경험이 없어요. 바로 졸업을 하자마자 독일로 건너와서 독일 물리치료사로서만 일을 했던 사람이라서 차이라고 제가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졸업한 동기들, 한국에 졸업한 동기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크게 신경계랑 정형계로 나눠서 신경계는 보바스, PNF 스테이시닉 이쪽으로 가거나 정형계는 뭐 마뉴엘 테라피, 도수치료 개념으로 가거나 근데 그렇게 분야가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독일 물리치료는 뭔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물론 신경계는 PNF랑 보바트 테크닉이 항상 베이스가 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이 아우스빌딩이라는 곳에서 그걸 다 배워요. PNF, 보바스, 마뉴엘 테라피, 림프 트리나즈 해서 그 림프 순환술 같은 것들을 다 배우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한 계속 코스가 있어서 그걸 계속 들어가고 이수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베이스로 그런 것들을 다 배우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한 치료를 신경계, 정형계라는 그런 틀에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치료를 계속하고 뭐 스포츠 물리치료사도 그렇고 그냥 분야를 딱딱딱 나눠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를 다 경험을 하고 모든 분야에서 한 번에 경험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굉장히 금방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경험할 수 있는 분야가 국한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 물리치료사가 되기까지의 준비 과정과 방법. 제가 저번에 한국 그때 줌으로 한번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는 좀 인텐시브하게 다룰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 2020년도에 1월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독일로 와서 1년 동안 베를린에서 어학을 하고 이 독일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필요한 그 어학의 수준이 있어요. 그걸 시험을 봐서 달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반년 정도는 서류를 준비했는데 이 서류가 예를 들어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이수한 시간과 독일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그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이수해야 하는 시간.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시간은 대학에서 공부했던 시간은 아무래도 교양 과목, 뭐 인정이 안 되는 과목들이 몇 개가 있어서 독일에서 이수하는 시간이 이만큼이면 한국은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만큼을 직업 인증 과정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우스빌딩 그러니까 직업학교에서 그걸 이수하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는 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물리치료 국가고시를 같이 보는 건데 그 독일 물리치료 국가고시는 4주가 걸려요. 4주가 걸리고 실습적인 시험도 굉장히 많고 실습으로 보여줘야 하는 테크닉을 보여줘야 하는 시험이 있고 쓰기 시험이 있고 그리고 말하기 시험 그렇게 3가지로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게
나눠졌으니까 외국인으로서는 보통 다들 직업 인증 과정을 통한 그런 직업학교에서 시간을 이수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죠. 저도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1년 정도 공부를 더 하고 굉장히 많은 테크닉들, 다양한 것들 또 배우고 또 복습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일을 했던 그 병원에 제가 지원을 해서 지금 열심히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에 가장 필요한 능력과 성격은 어떤 것인가요? 모두가 물리치료사가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좋은 물리치료사, 환자한테 필요한 물리치료사는 모두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드는 생각이고 그런 제 동료들 그리고 제 경험에 비추어 짧은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 항상 좀 모티베이션이 되어 있는 내가 뭔가 틀리는 것에 대해 내가 누군가 나를 고쳐주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너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제 경험으론 저는 만약에 이런 치료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너가 혹시 내 치료를 봤어? 운동실에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그럼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거를 뭔가 내 치료를 왜 제가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 너무 좋아. 너가 이렇게 해줘서 난 오늘 또 너무 배웠어. 너무 고마워. 그러면 난 다음에 이렇게 해보고 더 해볼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그걸 그냥 이렇게 듣지 않고 좀 잘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고 어떠한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는 그런 성격이나 능력까지는 아닌데 뭐 그런 것들이 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정말 금방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병원에서 저를 모르는 환자가 거의 80%의 환자가 저를 다 알거든요. 제가 치료하지 않더라도. 왜냐면 항상 병원 들어가면 할로, guten Tag, guten Morgen 인사 굉장히 열심히 하고 가끔 이제 운동 기구실에서 환자들 이제 운동하면 이제 가서 코치해주고 굉장히 드물지만 가서 왜냐면 제가 플랜이 항상 꽉 차 있어서 자주 가진 못하는데 가게 되면 환자들 어디 다쳤고 뭐 어디가 아프시고 요새는 뭐 통증이 어디가 있고 그러면 이 동작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알려드리고 저거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 환자를 다는 몰라도 환자들은 저를 다 알아요. 거의 80%가.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좀 열려있는 마인드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이면 아무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네, 저의 짧은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땐 네, 그런 받아들이는 자세라 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서포트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목표는 그냥 계속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싶어요. 계속 모티베이션 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넘어지더라도 계속 일어나면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 이건 그냥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목표고 현실적인 목표는 내년에 아마 마뉴얼 테라피 도수 치료 코스를 시작을 할 것 같고 스콜리오제 그러니까 척추측만증 코스도 같이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농구팀 스포츠 피지오테라피 계속 하면서 스포츠 치료에서도 경험 계속 쌓아가면서 한 3년은 지금 있는 도시에서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스위스나 룩셈부르크나 네 그쪽 독일어를 하는 그 나라 하지만 돈을 많이 주는 그 나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계속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거나 아니면 오스티오파티라고 독일의 그런 정골의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정골의학이라고 독일어 사전, 네이버 사전에 나오던데 네, 그런 특별한 테크닉이 있어요. 한 6년 정도 배우는데, 그 테크닉을 배우는데, 보통 물리치료사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나, 혹은 그 정형외과 의사들이 그걸 같이 들어요, 많이. 네, 그 코스를 이수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그 오스티오파티 그 6년 과정을 한 번 더 하느냐, 혹은 아니면 독일 물리치료소와 경험을 많이 쌓고, 다시 다른 해외 네, 머니 쪽으로 빠지느냐. 네, 뭐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리치료의 전망.
제가 뭐라고 저도 이제 같이 시작한 독일 이제 물리치료사여서 어떻게 전망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독일 안에서의 물리치료는 어느 한 면에서는 계속 이 물리치료사의 인력난,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 혹은 이미 일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컨설팅, 뭐 건강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보험 이쪽으로 빠지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그렇게 체력적인 거를 좀 아끼면서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빠지는 물리치료사들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 열리는 그런 다양한 코스들, 네, 아무래도 유럽권에서는 뭐 스위스, 혹은 룩셈부르크, 혹은 오스트리아, 독일, 뭐 영국, 뭐 이렇게 5개 정도, 독일어권과 그리고 영어권은 정말 활발하게 서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활발하게 교류가 많이 되고, 서로 컨퍼런스도 많이 열고, 이런 테크닉이 개발되면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열려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인프라가 계속 넓어지고 할 수 있는 테크닉들이 늘어나는 그런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단순히 어떠한 뭐 신경계, 정형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들을 접목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계속 배울 게 많아지는 그런 전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쌓으면 좋을까요? 그냥 정말 모든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학교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바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계속 내가 정해져 있는 그런 틀 안에서 내가 아는 그런 정해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안에서만 계속 맴돌게 될 텐데, 대학교 4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거의 그냥 그런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생 때도 국제경영학과, 방사선학과, 뭐 저희 학과 이렇게 제가 주도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룹 활동을 거의 매 학기마다 계속 뭔가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공 공부가 베이스지만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좀 너무 막 학점에 목매여서, 저도 목매였었긴 하지만 학점에 목매여 있기보다는 중요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보면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냈으면 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분들이. 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이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질문들에 답변을 해야 하다 보니까 제 의도처럼 제 이런 마음이 잘 여러분께 전달이 되었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망설였던 것들 혹은 저거 한번 해볼까? 뭐 약간 이런 환기가 됐으면 합니다. 환기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급했듯이 여러분들이 대학교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서 뭔가 많은 견해를 좀 볼 수 있는 시각을 이만큼 넓혀서 세상에 나가신다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게 대학교 4년 안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하고 그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값진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터뷰를 마치겠고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남은 학술제 즐겁게 즐기세요. 다양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뛰어난 물리치료사 김재철 IHC 교육위원장님입니다.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잠깐 복수해도 될까요? 네. 처음에 사실 이 시간을 저한테 배정받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좀 부탁을 와서 저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제가 조금 일찍 물리치료계에 입문을 해서 지금 이렇게 몇십 년, 한 20년 넘게 진행을 했지만 여러분한테 큰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교수님도 계시고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분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한테요.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지만 지금 저도 나름대로 92년도에 사실은 졸업을 했거든요. 90학번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왔지만 그래도 한 길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여러분께 저의 어떤 물리치료계를 거쳐오는 어떤 시간을 여러분 소개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여러분한테 조금 앞으로 어떤 물리치료계 트렌드랄까 또 어떤 물리치료도 어떻게 보면 건강 분야의 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조금 어떻게 되는가 제가 경험을 하고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같이 소통하는 시간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가볍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전에 우리 후배님이 사회자분이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병원에 근무는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다른 병원에 최근 8월 때까지 근무를 하다가 보수센터에서 제가 실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좀 뜻이 있어서 제가 교육원을 좀 개설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왜 교육원을 개설했고 지금 또 여러분하고 또 물리치료 분야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한테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낯간지러운 일이지 항상 자기 소개를 하려고 그러면 좀 낯간지러운인데 사실 제 소개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가는 길에 좀 이런 분야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우리 경험하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저도 물리치료과에 취업을 입학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운동 쪽에 조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운동 쪽으로도 좀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운동 처방으로 좀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방과 한방을 여러분 같이 이렇게 다른 물리치료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한양방 병원을 이제 취업에 있으면서 경험을 했고요. 네. 제가 사실은 병원에서 물리치료 쪽에 척추관절센터에 어떤 센터를 이렇게 척추관절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또 선수들을 되게 많이 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희 포롱 스포츠 선수라든가 이렇게 마라톤 선수들 국가대표팀을 제가 이제 피지컬 트레이닝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지영준 선수라고 2011년도에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면서 강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하는 게 참 좀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걸로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지금 선수권을 세계 선수권이라든가 단거리 국가대표라든가 또 특히 마라톤 팀에서의 국가대표팀은 지금 제가 좀 관리를 하고 관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한국 중고 연맹 쪽에 육상 쪽에 제가 의료 분과를 좀 맡고 있어서 그걸 좀 같이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물리치료 쪽도 하고 있었지만은 제가 사실은 포롱 팀의 슬로우 트레이너로 갔다가 다시 그쪽에서 뜻이 있어서 SK 쪽에 이제 기업 피트니스 쪽으로 그런 스포츠 쪽에 어떤 물리치료 운동 처방이 물리치료 어떤 분야가 운동 처방하고 어떻게 연관되어서 또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쪽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쪽에서 좀 팀장을 맡으면서 교육도 좀 해가면서 같이 기업의 사내 어떤 팀들에 대한 또 사내 어떤 복지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도 제가 관심을 가져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또 좀 경험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중국에 가서 좀 마라톤 쪽에 좀 있다 보니까 초청을 받아서 부상 예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강연을 한 적이 있고 또 그쪽에서 또 베이징이라든가 곤명 가서 그분에게 스포츠 계통에 있던 분들 또 그쪽에 물리치료 분야에 있던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같이 진행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최근에 사실 한 3년 전까지 이제 중국 곤명이라고 2,000곳이 넘는 곳인데 거기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도 스포츠 메디컬 센터랑 같이 이렇게 병원 팀하고 같이 운영을 했던 어떤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헬스케어 분야에 과연 우리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운동 처방사라든가 또 스포츠 계통 사람들이 이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사실 또 우리 물리치료사분들이 사실 또 개인 운동 처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을 많이 하거나 스스로 또 그 오픈을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도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만들어서 접근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는 여러분 요즘에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대체적으로 체형 관리라든가 필라테스, 특히 물리치료사분들은 필라테스 많이 관심 있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퍼스널 트레이닝 분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격증을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현재 변화하는 의료 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제가 또 어떤 식으로 또 여러분이 접근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우리가 노인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 100세 시대를 거치면서 더 진행될 수도 있지만은 노인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또 노인의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난치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물리치료사들의 역할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보면은 노인 인구가 태어나는 인구보다 지금 훨씬 많아진다는 어떤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상황에서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응해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특히 또 포스트 팬데믹 이상이 이제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어떤 스마트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은 어떤 관심이 갖추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1대1의 어떤 트레이닝에 대한 또 1대1 PT에 대한 어떤 물리치료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물리치료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해왔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온라인 헬스케어 이런 건강관리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물리치료도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좀 깊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재 물리치료 쪽이나 병원도 사실은 옛날 방식 물리치료만 고집을 하거나 어떤 병원에서만 고집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영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헬스케어에 관련된 운동센터라든가 PT 센터라든가 이런 쪽과 지금 MOU를 맺고 같이 진행하는 게 사실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관심을 지금 갖고 있고 사실 앞으로 어떤 진행 상황을 본다면 물리치료만 하나는 병원에서 진행한다는 어떤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졸업을 하시고 나오게 되면은 이런 이제 물리치료 병원 시장을 이제 거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 분야라고 하겠죠. 특히
일반 병원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면 특히 CNS 그리고 척추, 손상치료 이런 어떤 신경계통에 여러분들도 관심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쪽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요즘에 아주 핫하게 진행되고 있는 심장, 특히 폐, 호흡 물리치료 쪽으로 좀 많이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팬데믹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소아, 노인, 물리치료 이런 쪽으로도 지금 많이 지금 향후 어떤 방향을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보시면은 스포츠 센터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병원 어떤 내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오픈을 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어떤 또 체육계 쪽에 개인 그 생활체육 지도사라든가 그런 라이센스를 취득 후에 물리치료사 자격증과 같이 체험관리센터라든가 펄선 센터라든가 필라 센터를 이렇게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지금 여러분한테 앞으로 나가면은 이제 다가올 건데요. 이 다가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초이스를 해서 다 알아보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씩 접근을 해가면서 경험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아마 관심을 갖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사실 이 분야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여러 분야들이 있지만은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싶은 거는 결국 사실 스마트 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전자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으냐 많게도 진행이 될 것이냐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근골격계 통증 질환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환자가 계속 증가가 되는데 어떤 질환을 통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근골격 질환 환자들이 많을까? 특히 스마트 시대와 전자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병원을 찾는 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그림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는데 첫 번째 그림하고 저 마지막 그림. 첫 번째 그림은 뭘까? 정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패턴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스마트 시대라든가 전자혁명 시대가 거치면서 만들어진 원인, 우리 몸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뭐냐면 자세성, 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와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 그게 대부분의 어떤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 그림은 뭘까요? 이 마지막 그림은 주로 많은 근골격계 질환이 진행이 되어서 병원에서 내원하는 환자들이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있는 분들이 일반인이라고 칭하지만은 근골격계 통증을 앞으로 가장 많이 진행이 될 거고 또 진행이 되기 전에 어떤 통증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병원에 앞으로 오게 되고 운동센터를 가게 될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어떤 하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신종어가 사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종어 어떤 신종어가 생기냐면은 호모 시던스라든가 호모 스마트라는 어떤 신종어가 생기고 있는데 호모 시던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면서 직립보행을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쓰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제대로 어떤 자세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전자혁명과 스마트 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는 패턴이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호모 시던스라는 어떤 내용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핸드폰 특히나 스마트 시대 때문에 목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터틀넥이라고 그러죠. 이런 어떤 거북이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어떤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특히 이걸로 인해서 지금 생애 주기별로 이 자세성 질환은 누구한테나 다 갖고 있는 질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동부터 쉽게 시작해가지고 청소년 그리고 주부 그리고 취업생 이런 어떤 또 노인성 질환까지 이 자제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자제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 동향 분석을 했는데 이게 자세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부류별로 어떤 걸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특히 첫 번째 10대에서는 어떤 관심 분야가 부모님들의 관심 분야는 바른 자세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20대 보면은 취준생들 또 대학생들 이런 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해 가지고 척추가 많이 망가지죠 사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성 특히 여성의 비만 체형 비만이 많아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비만이 많아지고 또 먹는 거라든가 영양의 어떤 과섭취로 인해 가지고 비만이 되는데 이 비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또 척추에 압력이 증가되면서 변형이 오는 어떤 그런 형태가 많은데 아름다움의 어떤 취향이라는 것은 사실 바른 자세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관점을 두어서 40대는 여기에 관심이 사실 제일 많은 때예요. 사실. 그리고 40대 보시면은 직장인이라든가 주부 피로 되게 이런 것들은 가사용 증후군이죠. 가사용 증후군. 가사용 증후군은 또 여러분 많이 배우셨겠지만은 주로 바르지 못한 자세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쓰기 때문에 통증이라든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바른 자세라든가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패턴 움직임에서 시작하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우리가 동작을 할 때 우리가 지속적인 어떤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40대에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특히 50대 이후에는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라고 했는데 노인성 질환이 생기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30대, 20대, 30대, 40대 오면서 자세가 계속적으로 척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질환들이 많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런 어떤 반복적인 형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질환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자세적인 부분들이 이 모든 근골격계 질환의 대표적이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분야에서의 어떤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느낀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자세성 질환이라든가 바르지 못한 특히나 부정열 증후군이라고 되죠. 부정열 증후군을 경험하고 통증이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이런 세 분야를 접근을 하게 돼요, 오시게 돼요. 특히나 의료 영역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영양학적인 어떤 의료 영역이고요. 이런 분들을 보시면은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많은 도수치료가 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수술이랑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체계적으로 접근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시간적, 공간적 제한 때문에. 그리고 재활치료 영역을 보시면은요, 이런 분들이 자세성 질환을 대표적인 질환이 자세성 질환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CNS라든가 척추 손상이라든가 어떤 신경계 손상들이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성 접근을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틈새를 이용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이 병원에서 다 흡수를 못하고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어디로 갈까요? 이제 주로 운동센터로 이렇게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된 지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도 많은 왔다 갔다 했겠지만 체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체육계에서 이런 자외선 질환을 가지고 운동 처방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유튜브에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체육학과나 이런 쪽에서 사실은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은 물리치료사 영역에서 배우는 어떤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해. 그리고 어떤 조절된 치유 체계를 잘 알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식에 대한 부분, 방법이라든가 어떤 회원이라든가 환자를 치료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점이 좀 있긴 하죠. 우리가.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좀 자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문제점이라고 본다면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물치료실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 노력을 하고 있고 선배님들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환자들이 기존의 물리치료 방식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다운돼 있고 조금은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니즈가 좀 상승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물리치료 쪽에 악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원장이나 환자를 진단하고 오더를 내리고 하게 되는 어떤 방식 자체가 되게 보면 루틴화되어 있어요. 루틴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방식에서 정형화되는 어떤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그 정형화된 방식에 의해서 치료 패턴에만 노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금은 좀 어떤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즘에는 어떤 환자들의 어떤 니즈 자체가 보면은 내가 통증이 있어 통증만 관리하는 어떤 니즈가 아니라 이제는 전반적인 어떤 건강 상담과 비만, 영양, 운동과 피로, 스트레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헬스케어 방식을 그렇죠. 토탈 바디 컨디셔닝 그런 어떤 시스템을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통증 한 분야에만 치료하고 루틴화되어 있는 어떤 정형화되는 어떤 치료 시스템에서는 좀 니즈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제 결과적으로 병원을 가시게 될 거예요. 병원을 가시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에서 아직은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를 가져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제 생각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자를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환자의 니즈가 상승되고 이 환자가 내 환자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을 잡고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앞으로의 물리치료 방식이라든가 치료센터는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물리치료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의 어떤 철저한 분석평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조직의 통증관리, 그리고 연구조직 통증관리는 특히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연구조직 기법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기구적인 요법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자세 불균을 위한 기능제한 운동관리, 매뉴얼 테크닉이라든가 또 어떤 체외 충격파라든가 여러 가지 통증 관리 기구를 통해 가지고 오신 분들을 지속적이면서 유지할 수 있던 어떤 자세 불균형이라든가 운동요법을 티칭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이 그분들의 생활 습관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의 어떤 행동 수정에 관한 관리, 이런 부분의 어떤 내가적의 어떤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식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을 갖춘 사람들을 사실 이제 병원에서 원해요. 병원에서 원하고 병원에서 실시하길 바래요. 전반적인 어떤 메저먼트, 특히 아날리시스적인 어떤 분석 평가가 정확해야 되고요. 엑스레이를 보는 방법이라든가 특히 물리치료사들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CT라든가 MRI 이 정도도 다 이제 어느 정도로 의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그 환자를 관리하고 내가 치료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아날리시스적인 어떤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가져가야 된다. 그게 기초의 첫 번째다. 어떤 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어떤 네 가지의 어떤 방향과 요소를 가지고 지금 병원에서는 경쟁을 갖춘 전문 물리치료사를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특히나 보면은
이는 전문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자세성 질환, 그리고 가사용 증후군, 어버이즈 신드롬이라고 하죠. 요즘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디제너티브 디지즈, 그 다음에 스포츠 손상 치료. 스포츠 손상 치료는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환자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골프라든가 특히 스포츠 쪽에 관련된 여러 종목에 관련된 선수들이 많이 찾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은 미리 공부를 하거나 경험을 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어떤 물리치료사는 이 5가지 범주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전문 물리치료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루틴화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메이저먼트 1단계 상담 및 평가 분석. 운동 처방실이라든가 물리치료실에 왔을 때 결과적으로 환자와 나하고의 어떤 상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시간 그런 것들을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어떤 매뉴얼 테크닉이라든가 운동 처방을 하기 위해 진행되기 전에 연구조직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기법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더 중요한 매니플레이션 도수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영역은 여러분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워낙에 요즘에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병원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항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도수치료를 통해 가지고 연구조직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지속적이고 좀 더 생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운동용법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진행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영양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시면은 환자 관리할 때 환자를 유치하고 그렇게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은 메저먼트, 모듈레이션, 매니플레이션, 무브먼트, 메인터넌스라는 어떤 5가지 영역 내에서 물리치료라든가 또 운동 처방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은 전문 물리치료 영역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은 아동 쪽에 발언 촉구 성장 클리닉, 특히 스콜리시스 환자들이 많죠. 아동들 요즘에 영양이라든가 생활 습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것이 요즘 많이 발생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여성들, 특히 여성들은 이 바른 어떤 자세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뷰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통증 관리라든가 또 뭐 어깨 통증 관리라든가 허리 통증 이런 어떤 쪽의 통증 관리를 바른 자세를 통해 운동을 통하거나 관리를 통해서 도수치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어떤 피로증후군을 통해 피로증후군이라든가 어깨 통증, 손목 통증 이런 어떤 연구조직 쪽의 어떤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직장인들에 대한 어떤 직장인을 위주로 하는 어떤 전문 물리치료사 이런 영역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시니어들, 실질적으로 시니어들에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시니어들을 위한 어떤 노인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물리치료사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도 있지만 스포츠 분야가 사실 또 핫한 분야죠.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골프라든가 축구라든가 농구, 배구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특히 요즘은 또 마라톤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달리기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어떤 스포츠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스포츠 인조리 손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영역에 또 전문 물리치료사들이 또 많이 좀 내포되어 있고 진행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보면 여러분이 큰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어떤 자세성이라든가 자세 보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근골격 질환, 특히 또 전문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는 골격계 통증의 전문 물리치료사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지금이 참 좋은 적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스마트 시대의 자세 및 취향의 변화로 잠재적인 환자들이 발생률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 시대에는 비만과 근골격계 질환과 연관된 환자들의 증가로 인한 연결된 통증 치료 시스템이 필요하고 통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비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건강관리의 니즈 상승으로 요즘은 치료보다는 운동이나 어떻게 통증이 발생되기 전에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것이냐, 예방과 관리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야에서도 이게 우리의 어떤 전문 물리치료사들이 거기에 어떤 하나의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자기가 좀 더 능력 있고 능력 있는 물리치료사가 되거나 좀 더 트렌드에 앞서가는 어떤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이 충분히 필요하겠죠. 그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사과정이라든가 석사과정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학사를 거치거나 석사를 통해서 또 박사까지 자기 어떤 목표 지점까지 가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문 물리치료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 물리치료사를 위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어떤 치료 개발, 어떤 치료의 어떤 사이클, 치료 방식, 매뉴얼을 어떻게 개발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 무엇보다도 사실 병원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어떤 지식적인 부분, 테크닉적인 부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병원에서 동화될 수 있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바로 환자들과의 소통입니다. 그 소통을 위해서 어떤 거냐, 자기의 어떤 CS 교육이죠. CS 교육이라는 건 환자를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하고 환자에게 어떻게 치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어떤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정말 진실되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CS 교육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되게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어떤 방법을 요즘은 뭐 유튜브가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UCC 개발을 통해서 자기만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실적으로. 그리고 오프라인 쪽에서 보는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가게 되시면은 전문 물리치료사라는 어떤 자격을 따게 거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자기가 좋아하는 쪽, 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그런 쪽에서 학회에 들어가서 교육을 위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도수 운동 처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필드를 나가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방식은 물리치료의 어떤 분야만 자기가 고집하기보다는 각기 다른 분야를 좀 공부를 좀 하고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어떤 만약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그리고 병원도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어떤 다른 지역 스포츠라든가 학교나 학원, 직장인 근로자, 시니어들 이런 어떤 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협약에 대해서 연계돼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내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여러 분야를 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선택의 시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물리치료사로서 선택적인 본인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물리치료과에 들어왔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서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갈 것이라는 그 정도의 어떤 자기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도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치료사의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주관과 관점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시는 본인들이 원하시는 어떤 그 병원을 아마
이렇게 서치해서 아마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런 분야에서 보시면은 일반 의원이 있을 거고요, 요양재활병원이 있을 거고, 종합병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스포츠 쪽에 또 개인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단독 개업은 아직 어렵지만은 앞으로 향후 또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꼭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런 어떤 기대 효과를 효과를 얻기 위해서 또 여러분한테 조금나마 좀 이런 기대를 갖고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런 시간을 가진 건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기존의 어떤 루틴화된 어떤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체계적인 자기만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떤 치료의 어떤 테크닉을 개발해서 환자의 시간과 비용, 결과적으로는 환자도 오는 거는 시간을 아끼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 병원을 찾아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물리치료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비례 효과를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은 의료 영역과 헬스케어 영역이 서로 상호 단점을 보완하고 교류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 앞으로의 방향은 결과적으로 의료와 스포츠가 같이 가거나 같이 연합해서 어떤 경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아마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컨텐츠 개발, 교류를 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이나 연구를 함께 나가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양질의 치료를 좀 제공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테크닉과 방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근골격계 치료 방식의 단점을 최대한으로 보완하고 변화하는 의료시장에 필요한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최적화된 병원 경영의 마인드를 이루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취업을 해서 페이를 받고 진행하는 건데, 결국에 병원에 맞는 어떤 사람이 사실 되어야 되거든요. 자기 개발도 중요하고 자기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수익이 어떤 창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경영 마인드를 기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개발이죠. 치료 콘텐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소속 병원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춘 물리치료사로 활동할 것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제가 제 의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공감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공감 가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향후에 어떤 개인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큰 병원 외에 어떤 방향과 방식은 이런 어떤 근골격계의 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자주성 질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로 풀어가는 어떤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셨는데 제가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이든 여러분이 뜻하고 있는 바 잘 진행이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코미든 아동발달연구소 나상호 선배님입니다. 아동발달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벗고 하고 싶은데 올해 8월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와이프 되는 분이 지금 임신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마스크를 못 벗고 참고로 지금 제 와이프 되는 분은 여기 학교 물리치료학과 공무학번으로 입학해서 저랑 같이 군대 전역하고 바로 만나가지고 한 4,440일 되는 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가서 바로 아기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도 받고 여기 있는 CC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도 뭐 결혼 생각하고 CC하는지 모르겠지만 만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나면 뭐 좋은 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좋은 점만 보고 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10년 차 됐고요. 제가 이 자리에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대를 받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소아물리치료사와 그리고 앞으로의 제가 생각하는 소아물리치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꿈이든 아동 발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실학번 나상무라고 합니다.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자면은 저는 CUPT에 공실학번으로 입학해가지고 13년도에 졸업을 하고 운이 좋게 보가스 어린이병원에 인턴으로 13년도에 들어가게 돼서 그부터 지금까지 쭉 10년차 동안 소아물리치료사를 하고 있고요. 노말 디벨로먼트 센터라는 곳과 아벤스 병원을 거쳐서 2019년 8월에 드림 아동 발달 연구소라고 대구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2021년 11월 말에 꿈이든 아동 발달 연구소로 확장 이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꿈이든 아동 발달 연구소는 위치는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웨딩거리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 포함해서 운동 파트로 이제 두 분 고정으로 계시고, 그리고 감각 재활하시는 작업지원 파트 한 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와이프가 운동으로 파트를 해주고, 그리고 서류를 이제 관리를 해주는 총 4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과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 어떻게 준비할 것 같아요.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20대의 고민이 64.7%로 진로에 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향을 잡을 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30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대의 고민들은 이렇게 되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전달할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소아치료의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조금 저희 때랑 다른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이때 이렇게 저희 친구들은 동기들은 이제 물리가 들어가니까 공대인 줄 알고 온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면은 이제 저도 이제 들어온 기념 물리치료사는 전기치료 하는구나. 전기치료 이렇게 간단하게 패드만 붙여놓고 170 정도 받으니까 괜찮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내가 여고 생활하면서 이제 투자하면서 좀 충당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아까 좀 전에 이제 박주현 교수님이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50% 이상은 이제 물리치료학과가 뭔지 알고 들어왔고 도수치료가 뭔지 알고 들어왔다고 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50% 몰랐던 50%는 물리치료학과가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이 되게 비전이 있고 그리고 돈을 못 버는 직업이 아니라 수익적인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되게 평범하게 학교 생활했지만 평범한 저도 이런 센터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나도 저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차는 제가 생각하는 소아물리치료사람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소아물리치료사는 어디서 하고 대상군은 어떤 대상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보행치료 애들은 이제 보행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보행줄에 이제 그런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했을 때 소아치료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현재까지 소아치료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된다면 제가 소아치료를 선택했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는 신생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9세 이전에 소아라고 칭하게 되는데 소아물리치료사는 이런 분류의 소아가 무슨 문제로 생겨서 이제 저희랑 만났을 때 하는 직업도 이제 소아물리치료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아물리치료사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이제 정규직이랑 계약직으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병원, 의원, 복지관,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발달센터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긴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장점으로는 대학병원이랑 종합병원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이제 대기업 쪽이다 보니까 급여랑 복지가 조금 좋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단 어디 나가서 이제 어디 다니세요 했는데 연세대학교 다니세요, 뭐 세브란스 다닙니다 이러면 이제 자존감,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를 좀 더 접할 수 있는 점이 있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치료사는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대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은 조금 적대 서류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아동발달센터 같은 경우는 좀 워라밸을 좀 즐길 수 있어요. 내가 출퇴근도 조금 자유롭고 거리도 내가 열심히 하면 많이 벌고 적게 하면 적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워라밸이라는 걸 좀 많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상군은 이제 크게 신경계 아동과 정형계 쪽으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주로 이제 소아 물리치료사라고 해서 만나는 환자들은 대부분 다 이제 뇌손상이나 유전자 질환, 뭐 염색체 질환 그리고 뭐 또한 이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서 발달시에 오는 신경계 아동을 좀 많이 주로 만나게 되고요. 대상군은 이제 점차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의학기술 발달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의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중증의 뇌손상 아동은 이제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중증의 뇌손상은 줄고 있는데 의학기술 발달하다 보니까 이른둥이가 많이 태어나게 돼요. 다 살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둥이가 많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EQ가 되게 중요한데 일찍 태어나게 되면 EQ가 되게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서울에 있는 메이저 병원에서만 EQ가 좋았다면은 지금 워낙 잘 보편화되어 있어가지고 지방에서도 EQ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뇌손상이 확률이 줄어들게 되고 대신 이제 좀 더 이제 다양한 이유가 많이 생기게 돼요. 염색체 질환인데 뭐 알 수 없는 염색체 질환이 있어요. 마이크로 쌓아가지고 타켓 잡아가지고 마이크로 쌓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손, 결손, 뭐 단손, 결손 해갖고 일부분만 손상이 와가지고 발달 지연이 오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제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제 좀 더 발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발달보다는 케어, 전반적인 부분의 케어. 뭐 발달한다고 끝이 아니라 발달하고 난 다음에서도 뭐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둥이 같은 경우는 37주 미만 그리고 2,500g 미만의 아동으로 출생하게 되는 아동을 이제 시행해서 이른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제 이른둥이 아동의 출산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영아 사망률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2015년까지만 있는데 2020년은 지금 더 많이 떨어졌겠죠. 2019년 4월에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302g의 아기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302g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는데 302g은 손바닥 안 한다고 보십니다. 이제 큰 성인 손바닥이 아니라 그 여성분들 있죠. 그 정도 안에 뇌도 있고 눈도 있고 코, 입 다 있고 장기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한 아이가 지금 이제 출산하고 있을 정도로 의학기술은 발달했습니다. 다 살려요. 예전에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재활 치료는 이제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데 2010년 이전에는 수기로 손으로 다 했다면 2010년부터는 이제 조금씩 로봇이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에 이제 고정 로봇 보게 되면 엄청 크고 되게 뭐가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이 되는데 성인에서만 주하게 되고 2020년부터는 이제 좀 휴대하게 되는데 그래도 뭐가 좀 많이 달려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웨어러블이라고 해가지고 보행 발달 로봇을 차고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이렇게 로봇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저희가 하는 역할을 대신하게 되니까 뭐 재활치료, 성인 재활치료나 소아 재활치료는 이제 비전이 없다. 그리고 곧 있으면 사라질 거다, 없어질 거다 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로봇 치료의 제한점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긴장도라고 혹시 아시나요? 하이퍼토너스라고 과하게 긴장도가 올라가는 신경계 손상으로 과하게 그 긴장도가 올라가는데 이 원인이 되게 다양한데 로봇 치료로는 그걸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는 인지 문제가 되게 크죠. 로봇이 일단 무서울 거고, 그리고 로봇이 뭔지 모르고, 로봇이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고. 그래서 소아 치료에는 로봇이라는 게 아직은 조금 생소하고, 그리고 저희 센터도 이제 3일 다음 주에 이제 로봇 치료가 이제 대여가 돼가지고 잠깐 써보는데 제한이 되는 게 키가 115cm부터 되는데 저희 센터에 오는 애들은 1m 넘는 애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소아 치료 쪽에서는 아직 좀 제한이 많이 있고요. 로봇 치료 기기가 아주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로 이제 규모가 큰 병원이 아니면은 잘 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소아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된다고 볼 수 있어요. 로봇 치료를 쓰기 위해서 긴장도를 낮춰줘야 되고 인지적인 문제로 해서 얘를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직업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아물리치료의 이제 장점은 이 뭐 장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아동이 감소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아물리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처럼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합법적인 센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제 센터 운영이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주간보호센터라고 이제 오픈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뭔가를 행해져서 할 수 있는 거는 소아물리치료사가 아마 조금 더 그런 거 있지 않나 싶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픈이 가능하죠. 그리고 보람차요. 되게 일단은 제가 결혼한다고 웨딩 촬영을 하러 갔는데 이제 그 작가가 저한테 좀 어려 보이고 하니까 무슨 일 하시냐 이러고 봤는데 제가 이런 발달전에 있는 뇌손상이 오는 발달전의 아이들을 제가 치료를 한다 이렇게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했는데 그 작가가 저희한테 말은 되게 진짜 감명받아가지고 너무 좋은 일 하신다. 근데 저는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재밌어서 하는 거고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보람찹니다. 근데 이제 소아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이제 귀여운 아이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이제 만나는 아이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귀엽고 좋은 냄새가 나고 애교가 많은 그런 아이들이 만나요. 뭐 이제 잘생기든 못생기든 이쁘지 않든 만나서 살을 빼고 장난치고 하면 못생긴 애들도 예뻐 보이고 네샷씩 같고 그런 엄청 장점이 크죠. 뭐 이렇게 귀여운 애들을 제가 이렇게 손으로 꼬집고 이렇게 물고 뜯고 할 수가 없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남이. 근데 제가 하면은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세요. 내 자식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 예쁘잖아요. 이런 아이들이랑 저희는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영상인데 영상이 이렇게 제가 잠깐 영상 조금만 보고 저희 장점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심쿵하지 않나요? 저는 예뻐집니다. 되게 귀엽죠. 저희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되게 귀엽고 좋은 냄새가 나는 아이들이랑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9시간 일을 하잖아요. 저녁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합니다, 보통. 근데 24시간 중에 9시간은 굉장히 큰 부분이고 자는 시간을 보통 8시간을 자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시간을 일을 한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랑 함께 뭔가 한다는 거는 되게 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이들 알고 있죠. 출생률이 너무 낮죠.
2021년 기준으로 0.8명이라고 해요. 지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파트에 비해서 급여가 좀 적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소아치료를 하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소아치료를 하고 싶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이 잘 없어요. 취업할 병원이 대구 기준으로 대학병원은 4군데라고요. 종합병원 1군데, 그리고 병원 의원은 합쳐서 4군데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 9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복지관은 좀 더 있긴 하는데, 복지관은 이제 제가 알아본 바에서 총 9군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인구식하는 인원이 되게 적죠. 많아봐야 2명인데, 그럼 2명이라고 쳐도 대구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병원 이 포함해서는 18명 정도 하셨거든요. 근데 대구에서 뭐 보건대도 있고, 뭐 저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엄청 많죠. 거기 안에서 이 제한된 인원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좀 더 이제 아무래도 낯선 분야긴 하죠. 길에서 보기가 힘들고, 접하기도 힘들고, 선배들 중에서도 소아물리치료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고, 여기서도 이제 많이 나와야 한두 명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목표는 여기서 관심 없던 후배님께서 한 분이라도 소아치료에 나와가지고 저를 만나고 저랑 같이 미래를 조려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왔어요. 그래서 부족한 정보가 되게 많죠.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되게 많아요. 저희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고 잘못된 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을 때는 어머님들이 엄청 무섭대요. 무섭고 예민하고 째려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웠죠. 이게 가는 게 맞나? 근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상대적으로 저희 급여가 적다고 했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거고 잘못된 정보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아치료사 현재까지 제가 느낀 점은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일단은 아이가 우는 걸 바라는 부모님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물리치료사니까 몸을 만져야 되고 아픈 데를 좀 아프게 하죠. 그러다 보니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싫어하지만 나는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내줘야 되고 근데 애기는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 계속 부닥치고 엄마 컨트롤 해줘야 되고 애기 컨트롤 해야 되고 그거를 하루에 12명 정도 하면은 하루 지금 바빠지죠. 그럴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리고 책임감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맥락인데 이 아이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분 1초로 그냥 허투루 쓸 수 없는 거고 이 아이가 좋아지지 않는 거는 내 탓인 것 같고 이 아이의 미래는 나가 망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을 때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공부를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많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손가락 관절이 아픈 거는 뭐 물리치료사라는 숙명이고요.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려워요 되게. 교육을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아이를 접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 컨트롤, 애기 컨트롤까지 다 할 수 있는 많은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어렵다고 하고요. 하지만 가장 큰 제가 느낀 점은 너무 재밌어요. 너무 귀엽고 너무 재밌고 되게 보람찹니다. 이 보람찬 건 보람찬 거는 좀 다르게 보람찬데 약간의 하나의 에피소드 들려드리자면 제가 버버스 병원에 있었을 때 호주에서 뇌종양이 손에 뇌종양이 와서 한국에서 절제 수술을 했는데 거의 90% 이상은 뇌종양을 절제 수술을 해서 손의 역할이 어떤 건지 대충 아시죠? 균형을 못 잡잖아요. 그냥 딱 앉았는데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냥 계속 떨어요. 코 만져봐 있는데 계속 이렇게 떨고 앉아있는데도 계속 떨리고 이렇게 눈도 떨리고 그 아이가 저랑 만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됐는데 급성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이가 또 수술을 하다 보니까 엄청 예민해 있었어요. 뭐 만지는 거에 대해서 다 싫은 거예요. 엄마만 만질 수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꼬셔야 되고 꼬셔서 제가 4개월 되는 딱 입국하셔야 되는 호주로 들어가셔야 되는 한 1, 2주 남겨놓고 제가 걸렸거든요. 어머니께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좀 나는데 보고 죽을 뻔했어요. 되게 너무 감명 받았고 감동적인 순간이고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운이 좋았죠. 어쨌든 그런 보람참이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좀 더 공감대를 좀 얻고 싶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저희 소아의 매력은 이제 예전에 뭐 그런 경험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엄청 하게 되면 땀을 엄청 흘리잖아요. 땀을 엄청 흘리면은 갈증이 땡기죠. 근데 이제 보통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극한까지 참습니다. 다 참고 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딱 하죠. 그러면 그게 제일 맛있거든요. 그리고 고구마를 엄청 먹었어요. 목이 막힐 정도로. 근데 우유 한 잔 한 거 먹었을 때 쑥 내려갈 때 그런 느낌이죠. 저는 그런 매력이죠. 안 돼요, 잘. 1년, 2년 했는데도 안 돼요. 근데 갑자기 뭔가 하나 바뀌어요. 그럼 엄청 행복합니다. 어머님도 행복하고 저희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죠. 너무 보람차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치료의 비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부모님들의 마인드가 많이 낳자가 아니라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라는 마인드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한테 모든 걸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발달이 된다고 해도 이 아이가 발달하면서 뭔가 다양한 게 생길 수 있으니까 발달을 넘어서도 조금씩 케어로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의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중증의 아동은 감소하고 있지만 반대로 다사년이 되다 보니까 이러중의 아동의 기준이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누구도 발달과학처 센터 오픈이 가능합니다. 이건 소아치료사가 아니라도 내가 성인치료사 하다가 소아치료 오픈해보고 싶다 해서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단기간 만나는 게 아니라 길게는 20년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센터는. 저도 오픈한 지 한 4년, 5년 됐는데 4년, 5년 만나는 애들도 있고요. 단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아치료의 제한점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되게 높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에 취업할 수 있는 병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서 그 경쟁률을 뚫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더라도 좋은 동료를 만나야 돼요. 좋은 동료를 만나야 되고 좋은 선배, 좋은 스승을 만나서 지속적인 케어를 받으셔야 좋은 치료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보다 소아치료를 접할 수 있는 교육은 되게 많아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선배를 만나서 그런 노하우를 받고 가다듬어지지 않으면은 좀 힘들지 않나 해서 합니다. 그래서 소아치료는 이런 좀 제한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소아치료를 선택한 과정은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똑같이 뭐 남자들은 전부 다 스포츠 재활을 좀 많이 선호하잖아요. 저도 이제 스포츠 재활 목표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수 치료도 박주영 교수님께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도수 치료에 대해서 엄청난 열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경계, 성인신경계, 소아치료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근데 16주간, 저희 때는 16주였는데 16주간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러 갔는데 수업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밝고 너무 긍정적이고 밝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기 가면 제가 에너지를 얻고 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생각하지 않고 소아신경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좀 이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걸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게 뭔지를 좀 했죠. 외모도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내 외모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외모가 다른 파트로 갔을 때 먹힐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내가 가더라도 비전이, 그리고 전체의 비전이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성공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서 비전이 있고 이 분야에서 내가 핵심 인물이 될 수 있는지, 있을 것 같은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되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죠.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한테 질문했는데 가장 큰 역할은 좋아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9시간 일을 하는데 내가 돈을 조금 더 벌고자 재미없는 걸 하는 것보다는 적게 벌더라도 재밌는 걸 하자 하니까 술술술술 풀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소아치료를 선택하게 됐고요. 이번에 10년 뒤에 유망 직업이라고 해요. 저희 보면 여기 재활치료사, 뭐 치료사 있죠. 근데 이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거의 심리 쪽으로 많이 가요. 심리 상담가, 놀이치료사, 작업치료사. 근데 소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보진 않는 것 같거든요.
다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꼬실 수 있어야 되고 놀아줄 수 있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으로 아이의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케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아물리치료사는 이 안에 다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30년에도 저희는 유망직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2022년 기준으로 연봉인데요. 여기는 대한민국의 이제 평균 월급이라고 해요. 320만 원 정도 실수령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파란 여기는 중소기업이고요. 중소기업은 260 정도 평균 수령을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기업 530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바뀌긴 많이 맞죠. 근데 저희 물리치료사의 장점 중에 하나는 리미트가 없다는 거죠. 잘하면은 내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은 여기에 있는 연봉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에 있는 연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우신다면 충분히 나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뭐요? 네, 저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